네,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1시부터 시작해서 저희 즐기는 사이 어느 순간 2시가 됐습니다. 네, 1시간만 더 이제 하면 오늘 세션이 마무리가 될 텐데요. 좀 잘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발표 들으시다가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계속해서 여기 Q&A를 통해 가지고 질문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하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중간 점검을 하고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슬라이드 보시면요, 아까 맨 첫 시간에 11시에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오늘의 저희 관심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어떻게 데이터를 집어넣을까를 살펴보고 있었고요. 1번 경로, 데이터 레이크에서 집어넣을 수 있다 라고 해서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경로,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집어넣을 수 있다 라고 해서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서 워낙 많으니까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클라우드 SQL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3번 펍서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그래도 오늘 주제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조금 더 먼저 집중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좀 장시간 동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제품인 빅쿼리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기능과 빅쿼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요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제 남은 게 몇 개 없죠. 하나 남은 게 펍섭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펍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TL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 요것도 당연히 다뤄야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퍼즐인 펍섭과 ETL을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부터는 뭐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오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고속도로에 있는 센서에서 발생한 데이터, 혹은 여러분이 어떤 카드 회사에 다니신다, 신용카드 회사에 다니신다라고 했을 때 개개인의 이용자들이 카드를 긁으면요, 네, 그 정보가 카드 회사로 가겠죠. 이것도 역시 실시간 데이터가 될 겁니다. 스트림 데이터가 될 겁니다. 24시간 주 7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정보가 오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한 10년 좀 넘게 10년 정도 이제 전에 이제 데이터 분석가로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는 실시간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실시간 데이터를 막 활용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조업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행기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만들 때 그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기계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뿜어내서 실시간 어떤 제조 공정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했던 방법은 무식하게 공장 내려가가지고 gemba워크라고 하죠. 막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정 상황을 확인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계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뿜어내서 제 컴퓨터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다가 결론은 실패했습니다. 왜냐면은 아직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그걸 하려면은 기계 안에 컴퓨터도 들어가야 되고 데이터를 모을 수도 있어야 되고 처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막 했어야 됐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고도화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참 10년이 넘는 10년 가까운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구글에서 보니까 지금은 된 것 같아요. 그런 준비들이.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고객분들께서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리테일 혹은 파이낸스 이런 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계십니다. 그러면 센서들도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이제는 공장 안에는 기계들의 컴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시간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은 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의 두 번째 숙제가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 데이터를 온프렘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직접 서버를 갖다 놓고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첫 번째는 데이터량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저희가 통계 자료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앞으로는 데이터의 한 4분의 1 이상이 실시간 데이터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예상치도 하나 가져왔는데요.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온프렘에서 그 디스크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데이터의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네, 막 생성이 됩니다. 네, 한 1시간에 데이터 하나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막 1시간에 막 수천 건, 수만 건의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엄청나게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처리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데이터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키밸류로 오는 것도 있고요. 뭐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의 모양으로 오는 것도 있고요. 뭐 이미지 텍스트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막 쓰레기 값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고요. 뭐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 빅데이터의 3V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은 뭐 이름을 정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빅데이터, 스트림 데이터 얘기할 때 뭐 3V다 해서 뭐 볼륨, 뭐 버라이어티, 벨라시티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3V, 4V, 5V, 뭐 6V까지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막 장명을 하시는데 그만큼 이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스트림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클라우드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펍섭이라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펍섭이라는 제품은 저희 구글에서, 구글 클라우드가 아니라요, 저희 구글에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메일이라든지 구글 검색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날라오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거 펍섭이 쫙 수집해가지고요, 쫙 보내줍니다. 네, 그 기술을 여러분들께도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뭐 페타바이트급의 데이터가 와도 괜찮습니다. 펍섭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와도 얘가 쫙 수집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펍섭으로만 쏴주시면 됩니다. 펍섭이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데이터 플로우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플로우에서 ETL 과정을 거쳐가지고 빅쿼리에 저장을 하는 그러한 구조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런 스트림 데이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 한두 가지 용어를 좀 정리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배치와 스트림으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경계가 있는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바운디드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어떤 뭐 데이터의 시작과 끝이 있는 거죠. 뭐 저희 뭐 CSV 파일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시면은 뭐 엑셀에 이렇게 업로드해서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데이터가 딱 정해져 있죠. 100건이면 100건, 1000건이면 1000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걸 배치 데이터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밍 데이터는 경계가 없는 24시간 주치를 계속 날라오는 데이터,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보셨겠지만 저희 GCP에서 이렇게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시고 싶으실 때는요, 다음과 같은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약간 뼈대와도 같은 어떤 레퍼런스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조금씩 변형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아키텍처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각각의 장비에서 이제 실시간 데이터가 발생을 하겠죠. 아까 저의 예시에서는 공장에서 기계들에서 데이터가 뿜어져 나옵니다. 혹은 뭐 IoT 장비 같은 데서도 데이터가 올 수가 있을 거고요. 뭐 게임 업체다 이러면은 뭐 사용자들이 모바일로 게임을 하면은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이제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럼 어때요? 그 실시간 데이터를 GCP로 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펍섭이라는 친구가 데이터를 쫙쫙 받아먹습니다. 혹시 이 실시간 데이터 해보신 분들은 그 카프카라든지 아니면 RabbitMQ 이런 거 써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요 수집하는 친구가 굉장히 사이즈가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프카를 만약에 온프렘에서 구축하셨을 때는 그 서버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펍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마어마하게 큰 저희 구글의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오더라도 얘가 알아서 쫙 확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막 서버 몇 개를 할래, 10개 할래, 20개 할래 안 정해주셔도 알아서 저희가 확장을 해드립니다. 대표적인 서버리스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데이터만 쏴주시면 됩니다. 그럼 펍섭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뿌려주게 되겠죠. 물론 바로 저장하고 바로 빅쿼리로 넣어주면 좋겠지만 항상 데이터는 어떻죠? 원천 데이터는 항상 엉망진창입니다. 쓰레기 값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 타입이 안 맞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라는 친구를 이용해서 그 제품을 이용해서 ETL 과정을 거쳐가지고 빅쿼리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쿼리를 통해 가지고 뭐 분석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머신러닝을 활용하시고 싶으실 때는 저희 AI 플랫폼이라는 제품을 이용하셔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에 집어넣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뭐 그냥 집어넣으셔도 좋지만 한 번 더 그 프리프로세싱 작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뭐 여기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뭐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으실 때는 뭐 데이터 플로우를 다시 한번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쫙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되겠죠. 뭐 여기 파이프라인에서 조금씩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빅쿼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시각화 툴을 붙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뭐 얘를 또 앱 엔진으로 보내가지고 또 다른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이것을 뼈대로 해서 변형을 시켜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정도 더 추가를 하자면은 클라우드 컴포서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요, 이 파이프라인을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걸 일일이 사람이 5분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겠습니까? 그죠? 되게 귀찮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자동화시킬 수 있는 게 클라우드 컴포서라는 친구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아파치 에어플로우라는 오픈소스 제품 위에서 돌아가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 룰만 잘 세팅을 해주시면요, 정책만 잘 설정을 해주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매일 아침 9시에 이 파이프라인을 실행을 시킨다든지, 혹은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파이프라인을 실행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책 설정하시면은 이 전체를 자동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조정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의 좀 부족함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논문을 찾아보고 글을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모두가 다 공감할 만한 정의가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혹시 알고 있는 분들 좀 알려주시고요. 네,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때 그 관리의 자동화, 매니지먼트를 자동화 시켰을 때 저희가 조정을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클라우드 컴포서가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컨테이너의 매니지먼트, 컨테이너의 관리를 자동화하고 싶을 때는 어때요? 네, 그럼 오케스트레이터는, 네, 맞습니다. 쿠버네티스, 그렇죠? 네,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조정,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자동화시키고 싶으실 때는 클라우드 컴포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좀 더 집중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클라우드 펍섭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펍섭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좀 자세한 내용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얘는 뭐예요?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죠. 네, 그걸 저희가 퍼블리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를 보면은 IoT 장비라든지 아니면 공장에 있는 기계들, 그런 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거기서. 네. 그럼 펍섭이 메시지를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를 받는 사람에게 뿌려주게 됩니다. 네.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을 저희가 subscriber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퍼블리셔로부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subscriber에게 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펍섭은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IoT 장비라든지 공장에 있는 기계는 무조건 그냥 펍섭으로만 뿌려주면은 펍섭이 알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겠죠.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얘는 뭐냐면은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채용이 됐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이제 회사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새로운 분이 채용됐다라는 그런 정보를 회사에 있는 다양한 시스템과 공유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출입을 할 때 이렇게 배지를 찍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배지 시스템에도 연동이 돼야겠죠. 혹은 급여 시스템이 있다. 그럼 거기에도 연동이 돼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입사를 했습니다. 회사 이메일 계정이라든지 그런 데도 연동이 돼서 그 사람의 어떤 이메일이 생성이 돼야 될 거고요. 즉 새로운 사람이 입사를 하면은 다양한 시스템에 그 입사한 정보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즉 메시지가 뿌려져야겠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인사과에서 그 해당 새로운 이제 입사자에 대한 정보를 펍섭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펍섭이 있으면요, 펍섭은 조금 더 이렇게 현미경을 끼고 펍섭을 바라보면요, 그 안에는 두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픽이라고 부르는 요소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서브스크립션이라고 부르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펍섭 안에는 토픽과 서브스크립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퍼블리셔, 즉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펍섭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 가장 먼저 토픽에서 그 메시지를 수신을 하게 됩니다. 토픽에는 지금 제 그림에는 하나의 서브스크립션만 그림을 그려놨지만 실제로 여러 개의 서브스크립션과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로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서브스크립션과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픽에서 메시지를 받죠.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얘는 브로드캐스팅을 합니다. 네,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것은 네트워크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치 저희 TV 방송국, KBS 할 때 B가 브로드캐스팅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뜻이죠. 네, 마찬가지로 토픽은 본인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서브스크립션에게 메시지를 복사해서 나누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HR 이벤트에서 토픽까지는 하나의 메시지만 전달이 됐는데 토픽에서 이제 메시지를 4번 복사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지금 그림을 보니까 서브스크립션이 3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저는 방금 4번 복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어디서 추가가 됐죠? 이 그림엔 그리지 않았는데요. 하나는 얘가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저장소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저희 스토리지에 메시지를 저장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는 메시지를 최대 7일 동안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HR 토픽에서는 이렇게 메시지를 4번 복사해 가지고요. 하나는 저장을 하게 되고요. 7일 동안. 나머지 3개는 각각의 서브스크립션에게 메시지를 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서브스크립션에는 다시 전 슬라이드로 돌아와서요. 각각의 시스템과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디렉토리 서비스라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게 여기 첫 번째 서브스크립션이랑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구독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저희가 뭐 신문 구독하는 것처럼 디렉토리 서비스는 이 첫 번째 서브스크립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의 서브스크립션이 메시지를 받으면은 각각의 서브스크라이버에게 메시지를 받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뿌려주게 되겠죠. 정리를 하자면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과에서 새로 입사하신 분에 대한 정보를, 그 메시지를 펍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HR 토픽, 여기는 그냥 토픽의 이름을 그냥 HR이라고 부른 거예요. 토픽에서는 메시지를 수신을 하게 되고요. 본인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서브스크립션에게 브로드캐스팅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서브스크립션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메시지를 5번 복사를 해서 보내주게 되겠죠. 하나는 7일 동안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서브스크립션은 어떻게 되겠어요? 메시지를 받았죠. 그러면은 연결된 서브스크라이버에게 메시지를 보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브스크립션은 디렉토리 서비스 시스템에 메시지를 보내주게 되고요. 아마 뭐 저런 거겠죠. 뭐 회사의 조직도, 그런데 이제 새로운 입사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겠죠. 두 번째 서브스크립션은 뭐 파실리티 시스템에 메시지가 전달이 될 겁니다. 그렇죠?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회사 안에 어떤 뭐 그런 뭐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뭐 프린터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뭐 그런 정보를 집어넣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시설 관련된 곳에 등록이 되겠죠. 세 번째 서브스크립션은 메시지를 뭐 어카운트 프로비저닝 시스템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메일 주소를 이제 만들어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네 번째 서브스크립션은 뭐 아까 말씀드린 거네요. 배지죠. 그렇죠? 배지를 이제 액티베이트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에 집어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메시지가 여러 시스템에 이제 쫙 배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펍섭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요 예시에서는 제가 하나의 퍼블리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HR 인사과에서 토픽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경우에 따라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이 이 토픽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회사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직원이 있고요. 그러면은 저희 인사과에서 메시지를 보내주겠죠. 저희 인사과에서 새로운 직원에 대한 정보를 담아가지고 토픽으로 보내줄 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맛있는 요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 보안을 또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들, 전문가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회사 직원분들은 아니시지만 또 그분들도 여기 배지로 이제 회사에 출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이메일 주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 회사 인사과에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각각의, 그래서 뭐 식당에서 이제 맛있는 요리 해주시는 분들은 뭐 급식 업체에 아마 거기에 있는 인사과 분들께서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겠죠. 그래서 이 HR 토픽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토픽에는 여러 명의 퍼블리셔가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토픽은 여러 명의 퍼블리셔부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여러 명의 서브스크라이버에게 메시지를 뿌려줄 수가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죠. 조금 어렵죠? 아까의 공장 예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에 어때요? 여러 개의 기계가 있겠죠. 그러면은 가까이 기계에서 뭐 하나를 모아가지고 토픽으로 메시지를 던져줄 수도 있고요. 가까이의 기계에서 직접 토픽으로 메시지를 던져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기계에서 토픽으로 메시지가 보내지겠죠. 토픽에서 메시지를 서브스크립션으로 디스트리뷰션을 하고요. 배포를 하게 되고요. 각각의 서브스크립션에서 연결되어 있는 서브스크라이버, 메시지를 수신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되게 단순한 구조지만 이게 막 수백 명의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수백 명의 사람에게 메시지를 뿌려줄 수도 있고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줄 수도 있고요. 페타바이트급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한 그림이지만 어마무시한 일들을 이 펍섭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이건 나중에 직접 이제 사용하실 때 좀 자주 나오는 개념일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뭐냐면은 그 subscription에서 subscriber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즉 펍섭에서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푸시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풀의 방법이 있습니다. 푸시, 미는 거죠. 푸시가 미는 거죠. 네, 항상 우리 미시오, 당기시오 헷갈리긴 하지만 네, 푸시는 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받는 사람, 구독자가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근데 먼저 펍섭에서 메시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펍섭에서는 항상 에크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메시지를 잘 수신하면. 그럼 받는 사람은 오, 잘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에크를 이렇게 보내주게 되는 거죠. 에크는 뭐 저희 네트워크에서 항상 나오죠. 뭐 TCP 3웨이 핸드쉐이킹 할 때 항상 야 우리 연결하자. 그래 연결하자. 오케이 연결하자. 뭐 계속 에크를 보내면서 서로 연결을 확인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펍섭에서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보내주게 되면은 수신자가 메시지 잘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에크를 다시 펍섭으로 보내주는 이러한 모델을 저희가 푸시라고 하고요. 풀 같은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먼저 요청을 합니다. 야 펍섭 나 메시지 좀 줘 라고 먼저 요청을 하게 되면요, 펍섭이 메시지를 주게 되고요. 그러면은 메시지를 받은 수신자는 오 메시지 잘 받았어요 라고 해서 에크를 다시 한번 날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혹은 푸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에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펍섭이 에크를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펍섭은 다시 메시지를 보내주게 됩니다. 왜냐면 펍섭의 목표는 최소 한 번 이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펍섭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에크가 오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에크가 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받는 입장에서는 항상 에크를 다시 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풀과 푸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펍섭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요거는 아마 IT 하신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처음이실 분들을 위해서 요건 하나 추가했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어떤 수신자가 있는데 메시지를 바로 보내게 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이 수신자, 여기 뭐 애플리케이션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뭐 버추얼 머신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떠한 뭐 서버가 될 수도 있고요. 서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서버가 다운이 되면 어떡하죠? 컴퓨터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버가 죽어버린다던가 문제가 생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때요? 메시지를 당연히 수신을 못하게 되겠죠. 그죠? 뭐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그럴 경우에는 뭐 HTTP 리퀘스트가 뭐 당연히 처리를 못하겠죠. 그럼 404나 뭐 500대 에러나 뭐 이런 에러들이 막 발생할 겁니다. 그죠? 서버가 죽어버리면은 뭐 안 되는 거죠.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될 겁니다. 혹은 서버는 잘 살아 있었는데 리퀘스트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가 너무 많아 하고 뻗어버리죠. 대표적인 게 뭐 디도스 공격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뭐 요즘에는 뭐 자주 안 일어나지만 뭐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어떤 뭐 티켓팅 같은 거 할 때, 콘서트 티켓을 구매할 때 갑자기 사람이 몰려서 서버가 폭발한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있죠. 저도 올 초에 갑자기 뭐 오징어인가요? 갑자기 수협에서 싸게 판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날짜에 갑자기 할인을 한대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딱 들어갔더니 서버가 터져가지고 오징어를 못 샀던 그런 가슴 아픈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몰리게 되면은 감당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데 리스크가 있어서 그 사이에 이렇게 펍섭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모든 리퀘스트가 먼저 메시지가 펍섭으로 오게 되겠죠. 근데 펍섭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무리 메시지가 많이 와도, 아무리 뭐가 많이 와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크거든요. 두 번째, 펍섭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펍섭은 절대 죽지 않아요. 저희가 해봤습니다. 저희가 한 20년 동안 구글 검색, Gmail 운영해봤는데요. 뭐 하다 보면 뭐 다른 데 좀 장애가 날 수는 있겠지만 펍섭 쪽에서 장애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안정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운영을 잘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펍섭을 사용하신다면은 안정적으로 메시지를 한 번 이상 전달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저희가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실시간 데이터가 왔을 때 펍섭으로 메시지를 보내준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펍섭에서 데이터를 받으면 어때요? 얘는 지금 원천 데이터죠. 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바로 분석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원천 데이터는 항상 지저분하니까요. 그래서 ETL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이 ETL 과정은 뭐 실시간 데이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는 것도, 데이터 레이크에서 오는 것도 ETL 과정을 거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ETL은 기본적으로 Extract, Transform and Load의 약자고요. 혹시나 만약에 데이터가 정말 깔끔하다, 나는 원천 데이터가 너무 완벽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은 많이 없지만 혹시나 만약에 원천 데이터가 너무 완벽해 하시는 분들은 굳이 트랜스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Extract and Load, EL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나는 뭐 트랜스폼이 많이는 필요 없어, 조금만 수정하면 돼 하시는 분들은 ELT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Extract and Load, 먼저 빅쿼리에 집어넣으시고 살짝만 SQL을 이용해서 트랜스폼을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 ETL이라는 작업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혹시 피할 수 있다면 피하면 좋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피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ETL 작업을 거쳐 주셔야 되고요. ETL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빅데이터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있는 오픈소스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셨을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한 4개 갖다 놨는데요. 아마 빅데이터 하신 분들은 이 그림이 뭔지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이 코끼리는 하둡이라고 부르고요. 위에 스파크, 오른쪽엔 하이브 적혀 있죠. 밑에는 피그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아마 온프렘에서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나 서브룸에서 이러한 제품들을 이용해서 아마 ETL 작업을 하셨을 거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2015년인가요? 16년쯤에 저희 구글에서 오픈소스를 한 그러한 제품이 있고요. 아파치 빔이라는 겁니다. 아파치 빔이라는 제품을 이용하시면 역시 또 ETL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구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아파치 빔을 열심히 밀고 있고요. 좀 잘 밀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업계에선 대부분 하드볼 쓰고 계신데 저희는 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잘 밀고 있고요. 혹시나 새롭게 만약에 이 ETL 툴을 오픈소스에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 빔을 좀 유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에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얘를 이제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하둡, 스파크, 피그, 하이브와 같은 제품을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 관리형 서비스로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데이터 프록이라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아파치 빔을 어떤 관리형 서비스,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데이터 플로우라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 관리를 해드립니다. 뭐 하드웨어 관리 다 해드리고요. 뭐 어떤 메인터넌스 저희가 다 해드리고요. 오토 스케일링 이런 거 다 저희가 해드립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뭐죠? 어플리케이션만 잘 짜시면 됩니다. 즉 코드만 여러분이 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하드 관련해서 코드 잘 짜주시면 되고요. 데이터 플로우는 그 빔 코드가 있거든요. 코드만 뭐 자바나 파이썬을 이용해서 잘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프록과 데이터 플로우를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 이 코드를 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저도 대표적인 코드 짜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잘 못합니다. 코드 짜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친절하게 GUI, Graphical User Interface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제품도 준비를 해놨고요. 물론 약간의 좀 아쉬운 점은 있죠. 당연히 코드로 하면 좀 더 자유도가 높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작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유도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게 데이터 플로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는 데이터 프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록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는 데이터 퓨전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데이터 프록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데이터 퓨전은 그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친구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쪽 ETL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는 그 데이터 플로우와 데이터 퓨전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시거나 알아보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제가 오픈소스를 설명해 드릴 건 아니고요.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이러한 4가지 제품 뭐 다 설명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주로 데이터 플로우와 데이터 퓨전을 집중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나 이 빅데이터 혹은 ETL 부분이 처음이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서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 한 1,500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 중에서 아마 이쪽 부분이 처음이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3분 정도만 간단하게 이 빅데이터 기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나 제가 예전에 발표했을 때 들으신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맨날 하는 내용이라서. 근데 하지만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한 3분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GCP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처리할 때, 즉 이런 빅데이터 ETL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즈가 작으면은 별 문제 안 됩니다. 그냥 컴퓨터 하나 갖다 놓고 대충 하면 되십니다. 그런데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클 때 그때는 이 ETL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매 시간 1페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옵니다. 그거 ETL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의 컴퓨터로는 도저히 처리가 안 됩니다. 데이터 사이즈가 너무 커서요. 그래서 이 큰 데이터를요, 뭐 100테라바이트 뭐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잘게 쪼갭니다. 그걸 샤딩이라고 하게 되고요. 잘게 쪼갠 다음에요. 컴퓨터를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의 컴퓨터를 준비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케일 아웃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요. 여러 개의 컴퓨터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 개의 컴퓨터의 이름을 저희는 워커 노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여러 개니까 얘네들을 관리해줘야 되는 컴퓨터가 필요하거든요. 뭐 스케줄링을 한다던가 최적화를 시켜준다던가 컴퓨터가 살아있는지도 확인한다던가 그렇죠?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관리해줘야 되는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네, 그 컴퓨터를 저희가 마스터 컴퓨터라고 부르게 되고요. 기본적인 이 구조를 마스터 워커 아키텍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드웨어 관점에서 이렇게 마스터 워커 아키텍처를 구축을 하신 다음에요. 큰 데이터를 잘게 쪼개가지고 샤딩을 한 다음에 각각의 컴퓨터에게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데이터 사이즈가 작아졌으니까 컴퓨터 안에 잘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이 작업을 맵 작업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렇게 맵 작업을 한 다음에 얘네들이 막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다 보면 서로 막 컴퓨터들끼리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계산하면 서로 합치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런 작업을 셔플링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마지막에 최종 결과를 위해서 각자 컴퓨터들이 계산했던 것을 합쳐줘야겠죠. 네, 그 작업을 reduce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map shuffling reduce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map shuffling reduce.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map reduce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한 2000년대 초반에 벌써 한 20년이 다 돼가네요. 시간 굉장히 빠르네요. 네. 20년 전쯤에 저희 구글에서 이 map reduce 알고리즘을 페이퍼를 출시를 했고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그 알고리즘을 보고 즉 이 마스터 워커 아키텍처와 map reduce 알고리즘을 보고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라고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오픈소스를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하둡이라든지 픽, 하이브, 스파크와 같은 다양한 제품들을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어떤 빅데이터를 다루시는 회사에서는 아마 요 하둡을 90% 이상 사용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빅데이터 하지 않으시면서 약간 마케팅용으로 빅데이터 한다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긴 하지만 실제로 정말 그 빅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은 90% 이상 아마 이 하둡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 여러분의 어떤 데이터 센터나 어떤 서버에서 요 하둡 시스템을 구축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서버도 여러 대 사야 되고요. 마스터 컴퓨터, 워커 컴퓨터 만들어주고요. 서로 연결하고요. 최적화 시켜주고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설치해야겠죠. 하둡, 피그, 하이브 막 설치해야 됩니다. 최적화 시켜주고요. 디버깅 시켜주고요. 네. 한 2달에서 3달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작업을 만약에 저희 클라우드에서 사용하신다면요. 데이터 프록이라는 그러한 제품을 쓰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록은 저희가 데이터 센터 안에 그런 클러스터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마우스 클릭만 몇 번 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클러스터 만드는데 한 2분 안 걸립니다. 1분에서 2분 정도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하둡과 같은 제품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데이터 프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프록을 통해서 어떤 ETL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의 어떤 하둡이라든지 스파크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렇게 데이터 프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스파크 같은 거는 아직도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네, 그래서 스파크 같은 작업을 GCP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데이터 프록을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여기에 계속해서 기능을 지금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워커노드를 5개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데이터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희가 알아서 오토 스케일링 해드립니다. 그래서 서버를 막 10개로 늘리고 3개로 줄이고 왔다 갔다 VM의 개수를 저희가 오토 스케일링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점형 VM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록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고 계시고요. 저희도 스파크 팀이랑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품, 데이터 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의 관심사는 데이터 플로우에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데이터 프록 좋습니다. 기존에 온프렘에서 하둡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오토 스케일링도 적용이 되고 많은 장점이 있지만 서버리스 제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워커노드가 몇 개 필요한지, 그다음 CPU는 얼마로 할지 이런 거 다 지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빅데이터 분석할 때 저도 10년 넘는 기간 동안 데이터 쪽에서 업무를 해왔는데 데이터 양이랑 계산량을 보고 CPU를 몇 개를 쓰지? 워커노드 몇 개 쓰지? 정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비효율적으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서버리스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저희 구글에서 알아서 데이터량과 그 다음에 어떤 알고리즘을 확인을 한 다음에 최적화된 수량만큼 하드웨어를 배치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 데이터 플로우를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는 기본적으로 서버리스 제품이고요. 여기 밑에 뭐 확장성 적어놨는데요. 오토 스케일링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데이터량이 많아졌다. 괜찮습니다. 알아서 얘가 버추얼 머신의 숫자를 늘려줍니다. 데이터량이 줄어든다 혹은 계산량이 적어진다. 알아서 얘가 버추얼 머신의 숫자를 줄여줍니다. 여러분들은 맥시멈 값만 잘 정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맥시멈 값을 안 정해주시면은 갑자기 얘가 막 확 증가하게 되면 돈을 내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맥시멈 값만 잘 정해주시면은 그 범위 안에서 얘가 알아서 오토 스케일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레이턴시도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저도 한 3년 전에 데이터 플로우를 처음 써봤는데 굉장히 빨라가지고 좀 만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데이터 플로우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픈소스에서 아파치 빔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아파치 빔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그 작업 그대로 GCP로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아파치 빔을 안 써보신 분들 혹은 빅데이터가 처음이신 분들은 아파치 빔은 한번 조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코드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굉장히 좀 깔끔하게 ETL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자바로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는 분이나 파이썬을 좀 능숙하게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아파치 빔을 한번 좀 공부를 해보셔서 데이터 플로우를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플로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얘가 배치 데이터와 스트리밍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름이 빔이거든요. 배치에서 B, 스트림에서 해가지고 두 개 합쳐가지고 빔이라고 저희가 처음에 장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빔 혹은 데이터 플로우는 배치 데이터와 스트림 데이터를 두 개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게 그냥 말로 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이 기술이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이런 것들 좀 해보려고 했는데 되게 잘 안 되기도 하고 막 에러도 나고 처리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실시간 데이터 다루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동화 시켜준 굉장히 고마운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간단하게 몇 가지 주요 용어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겠죠. 저희 아까 그 ETL 파이프라인을 생각해 보시면은 데이터 플로우는 ETL을 도와주는 친구고요. 데이터 소스는 다양할 겁니다. 데이터 레이크에서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트랜잭셔널 DB에서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올 수도 있죠. 같은 말인가요? 펍섭에서 올 수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소스에서부터 데이터가 오게 되고요. 뭐 한국어로 입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냥 뭐 소스라고 적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환을 시켜줘야겠죠. 트랜스폼 작업을 해줘야 될 겁니다. 뭐 데이터 타입을 맞춰준다든지 너를 제거한다든지 쓰레기 값을 제거한다든지 다양한 트랜스폼 작업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얘가 병렬 시스템, 분산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트랜스폼이라고 안 부르고요. 패러렐 트랜스폼의 약자인 P-트랜스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버추얼 머신을 가지고 얘가 트랜스폼 작업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데이터를 깔끔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출력 혹은 뭐 싱크로 보내주게 됩니다. 싱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희 그 싱크대 있죠. 화장실에. 물을 이렇게 모아주는 데죠.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이제 싱크로 보내지게 되고요. 이렇게 출력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아키텍처를 생각해 보면 아까 데이터 레이크,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얘가 입력을 받아서 데이터 플로우를 통해서 변환을 시켜주고 빅쿼리가 싱크가 되겠죠. 혹은 펍섭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ETL 과정을 거쳐서 빅쿼리가 싱크가 될 겁니다. 혹은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 싱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변환을 시켜주고 싱크로 가는 그러한 구조를 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변환도 요거는 되게 단순하게 제가 하나만 그림을 그려놨는데 실제로 변환이 한 두세 개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버추얼 머신에 쫙 들어가가지고 뭐 필터링 작업을 쭉 하고요. 데이터가 쫙 빠져나가서 다시 또 버추얼 머신에 들어가가지고 뭐 그룹핑 작업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버추얼 머신에 들어갔다 나왔다, 즉 변환 작업에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데이터의 집합을 저희가 P 콜렉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P 콜렉션은 패러렐 콜렉션의 약자고요. 얘는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아파치 빔 문서를 보시면은 뭐 P 콜렉션, P 트랜스폼 이런 단어를 보실 때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에는 이렇게 배치 데이터와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뭐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좋은 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뭐 버추얼 머신이 하나가 꺼진다.
그럼 얘가 자동으로 새로운 버추얼 머신을 만들기도 하고요. 뭐 오토 힐링, 자동 복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뭐 그러한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 오토 스케일링 같은 것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RPS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RPS는 Request per Second의 약자입니다. 초당 얘가 받는 어떤 리퀘스트의 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 800개 정도의 어떤 작업량을 받았다가 리퀘스트가 많아집니다. 요구량이 많아집니다. 작업량이. 그럼 얘가 알아서 버추얼 머신의 숫자를 막 늘려 나갑니다. 요구량이 5,000까지 증가했어요. 버추얼 머신을 더 많이 얘가 할당을 합니다. 그러다가 요구량이 5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얘가 알아서 버추얼 머신을 셧다운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오토 스케일링이 가능하고요. 아까 비쿼리랑 비슷하죠. 네, 데이터 플로우도 이렇게 오토 스케일링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컴퓨트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버추얼 머신을 늘리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게 되겠죠. 왜냐하면 버추얼 머신을 늘렸다가 줄이게 되더라도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토 스케일링이 가능하고요. 또 뭐 기능 중에 하나는 뭐 다이나믹 워크 리밸런싱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동적 작업 재분산 뭐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봤는데 뭐냐면은 뭐 한 20개 정도의 버추얼 머신이 같이 막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좀 하다가 빨리 끝내는 친구도 있고요. 좀 오래 걸리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그래프를 좀 회색으로 이렇게 그려봤는데 요 가로축을 각각 하나의 버추얼 머신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버추얼 머신이 한 뭐 수백 개가 있는 그림이겠죠?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버추얼 머신이니까요. 가로축이 버추얼 머신이고요. 세로축이 지금 버추얼 머신이 작업한 작업 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회색은 작업한 시간이죠. 그럼 보시면은 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버추얼 머신이 다 작업을 합니다. 회색으로 막 칠해져 있죠. 그 다음에 중간쯤 오면은 뭐 끝내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죠? 작업이 끝난 버추얼 머신이 있지만 안 끝난 친구들이 좀 있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회색이 좀 길게 가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얘네들은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어떤 버추얼 머신은 이미 작업이 다 끝나서 놀고 있고요. 아이들 타임을 발생했고요. 하지만 어떤 버추얼 머신은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놀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 데이터 플로우가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알아서 어때요? 오래 걸리는 친구들이 하는 작업을 일부 떼다가 놀고 있는 친구들한테 어사인을 다시 해줍니다. 네, 그런 것을 Dynamic Work Rebalancing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러면 기존에 한 100분 걸리던 것이 한 65분 만에 끝나는 이런 아름다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만 데이터 플로우를 사용하실 때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 기능은 되게 좋아요. 네, 엄청 뭐 팬시하고 좋은 기능이 많지만 코드를 좀 짜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바나 파이썬이 좀 익숙하신 분들이 좀 사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코드를 짤 때는 뭐 이와 같이 좀 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파이프라인을 만드시고요. 요거는 지금 자바의 예시입니다. 그렇죠? 옆에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자바의 예시고요. .apply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은 하나의 어떤 트랜스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apply 한 다음에 text io.read from gs 땡땡 되어 있습니다. GS라는 것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읽어와라 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pply 두 번째에서는 뭐 filter 1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작업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딘가에 이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겠지만 느낌상으로는 아마 필터링을 해라 뭐 이러한 변환 작업이 될 거고요. 이때 par2라는 걸 씁니다. 패러렐 2의 약자고요. 병렬로 얘를 처리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명령을 해주시게 되면은 데이터 플로우가 알아서 얘를 오토 스케일링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룹핑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뭐 필터링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트랜스폼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함수를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싱크는 얘가 gs-땡땡으로 다시 한번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플로우를 코드를 짜셔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코드를 짜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귀찮아요. 저같이 코드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친절하게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놨고요.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코드를 짜 놨기 때문에 GUI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런 템플릿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만약에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 코드 작성이 필요 없는 어떤 일반적인 그런 변환들,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개발자가 아니거나 자바나 파이썬을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저희 데이터 플로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데이터 플로우는 실시간 데이터와 배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완전 관리형, 더 나아가서 얘는 서버레스 제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파치 빔을 기반으로 저희 GCP에서 실행을 시키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데이터 퓨전이라는 제품이고요. 얘는 꽤 최근에 저희가 게시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큰 기업에서 사용하시기에 좀 적절하게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얘는 인테그레이션 서비스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퓨전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퓨전이라는 말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퓨전 음식을 먹는다 이랬을 때 가보면 뭐죠? 뭔가 태국식과 이탈리안식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음식이죠. 그런 걸 저희가 퓨전 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데이터 퓨전은 여러 개의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섞어가지고 ETL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소스로 받을 수 있는 그 개수가 좀 제한적이거든요. 뭐 빅쿼리라든지 클라우드 스토리지, 펍섭 뭐 모든 게 다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데이터 퓨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인테그레이션,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퓨전 역시 오픈소스에서 출발을 했고요. CDEP이라는 그런 오픈소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 군데로부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같이 섞어서 ETL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얘는 GUI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드 짜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데이터 플로우를 사용하고 싶은데 코드를 짜는 게 난 너무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퓨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말 기능이 다양합니다. 저는 앞으로 데이터 퓨전이 좀 대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코드 없이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작업이 가능하고요. 데이터 컨시스턴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관리도 가능합니다. 메타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데이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빅쿼리 할 때 어떤 표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표 자체가 데이터고요. 그 표에 대한 정보, 뭐 DB 스키마라든지 뭐 컬럼은 뭐가 있고 용량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게 이제 메타데이터거든요. 700기가 용량이고 뭐 이런 것들. 그런 메타데이터 관리를 기본적으로 GCP에서는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제품에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데이터 퓨전을 사용하시면은 이 메타데이터 관리까지 저희가 잘 관리를 해드리고 데이터를 또 안전하게 잘 보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없이 ETL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프록이라든지 데이터 플로우는 다 코드를 짜야 되거든요. 근데 데이터 퓨전은 코드가 없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장점, 여러 소스로부터 여기 보시면은 뭐 테라데이터, 버티카, 마이시퀄, 하둡, 뭐 주오라, 스플렁크, 뭐 제가 안 써본 정말 많은 그런 소스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ETL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컨시스턴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요. 데이터들이 막 지금 이곳저곳 막 이동하지 않습니까? 막 펍서부터 시작해서 ETL, 빅쿼리 들어가고 막 이곳저곳 막 이동하다 보면은 데이터 컨시스턴시, 일관성이 깨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가 중간에 막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건 어디서 온 데이터야? 막 추적하는데 어렵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 퓨전에 있는 데이터 일관성의 어떤 장점을 활용하시면 좋고 그 다음 메타데이터 관리 툴을 이용하시면은 그런 메타데이터도 굉장히 용이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데이터 퓨전을 쓰지 않는다면은 메타데이터는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제품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안전하게 데이터도 역시 보호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마지막 부분인 그 ETL까지 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ETL에는 오픈소스로는 하둡 시스템, 빔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두 개의 제품을 GCP에서 사용하고 싶으면은 하둡은 데이터 프로, 빔은 데이터 플로우에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 두 개는 코드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GUI 기반으로 하고 싶으면은 데이터 퓨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랩이라는 제품도 있는데 오늘 설명드리지 않은 이유는 사실 데이터 프랩은 저희 구글 클라우드 제품은 아니고요. 트리팍타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제품인데요. GCP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뭐 GUI를 제공하는 굉장히 큰 장점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제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는 데이터 퓨전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총 6가지 제품, 하둡, 빔, 데이터 프로,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 퓨전, 데이터 프랩 이렇게 6가지 제품을 통해 가지고 ETL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